주제는 봄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당신께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봄철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천식과 비염, 그리고 이들의 치료, 그리고 환경관리, 면역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레르기 결막염은 주로 알레르기 비염하고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식하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해야 될까요? 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이나 새벽, 그리고 이른 아침에 주로 심해지는 호흡곤란이나 기침, 쌕쌕거림이 있습니다. 밤에 주로 심해지고요. 새벽이나 아침, 물론 다른 때에도 자극을 받으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림,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저한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목에서 들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길 때 아주 전형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젊은 분들, 물론 나이 있으신 분들도 보면 운동 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이럴 때 숨차고 쌕쌕거리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봄하고 관련된 특징이 계절성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저한테 저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 달고 살아요 이러세요. 근데 그게 정말 감기일까요? 그래서 계절성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또 잘 낫지도 않는데요. 요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냐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수도 있어요. 심하면. 그리고 기관지에 염증이기 때문에 가래도 많이 끓을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벽이나 운동할 때만 유발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릴 때도 많이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찬 공기만 마셔도 나빠지는 환자분들 계시고 담배 연기나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실 천식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식이 무슨 병이냐고 물으실 건데요.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래요. 기도 과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기도 염증성 질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기도가 예민한 거예요. 기도가 남들보다 훨씬 예민해서 남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꽃가루도 내가 마시면 천식이 나빠지기도 하고 비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기도가 근데 왜 예민해지냐면 기관지의 염증 때문이에요.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이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관지 단면이에요. 이게 폐고. 자, 왼쪽이 정상 기관지예요. 염증도 없고 구멍도 넓어서 숨쉬기도 편해 보이죠? 근데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붓고 진물이 나오고 그게 가래가 되고 숨이 이제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숨이 막히게 되고 이제 좁은 통로로 공기가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염증과 기도 수축 그러면서 이제 천식 증상이 생기는 게 천식이라는 병이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관지 변형이나 합병증까지도 올 수 있는 병이 천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 뒤에 말씀드릴 알레르기 비염도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게 이런 걸 유발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은 다 호흡기 질환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얘예요. 얘 진먼지 진드기거든요. 사실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인간하고 거의 같이 사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즈인데 저희가 확대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나 바퀴벌레, 곰팡이, 꽃가루, 저희 강아지 사진인데요. 이런 동물털 이런 것도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흡입성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요. 일부 환자한테서는 음식 알레르기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환자분들 저한테 이제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이 저 어떤 거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거 먹으면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먹는 음식보다는 흡입,
흡입하는 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런데 천식이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가 예민한 병이에요, 천식은. 그래서 다른 자극이 있어도 사실은 천식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알레르겐이 아니어도. 그래서 담배 연기, 주변에서 누가 담배 피거나 스프레이 같이 이제 강한 자극이 있는 냄새 같은 거, 운동, 감기, 그리고 이제 약물,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에도 반응을 하고요. 스트레스, 찬 공기, 그리고 대기 오염, 이런 것 때문에도 천식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나요? 물론 정확한 원인이 다 알려지진 않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유전과 환경으로 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일부는 유전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을 좀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기침 많이 하셨어요. 비염이 있었어요. 뭐 아토피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체질적인 것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하고 계속 접촉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환경 인자가 더해지면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의 감작이 돼요. 여기서 감작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생소하잖아요. 감작이라는 거는 면역 세포가 그 알레르기 물질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찍었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찍었어.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찍었어.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천식이나 비염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기억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느 순간 나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너랑 안 만날래 라고 계속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알레르기 질환이 돼요. 그게 천식 또는 비염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인자가 여기에 영향을 주냐 하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전후 이제 50년대에 태어나셔서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뭐 흙 파먹고 놀았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세균 감염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세균 감염이 많이 생겨서 그때는 오히려 면역력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항하는 면역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 반응은 덜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깨끗해지고 다들 아파트 살고 막 도시에 살고 핵가족화되고 이런 사회 경제적인 계층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는 선진국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데서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감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생긴다는 가설이 있고요. 뭐 요새는 환경오염이나 어떤 장내 세균으로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천식 어떻게 진단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병력이 제일 중요해요. 병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게 이제 폐기능 검사가 있고요. 기관지 과민성 검사가 있고, 혈액 검사, 가래 검사, 뭐 엑스레이, CT, 피부 반응 검사, 뭐 많게는 이제 심하게는 항원 유발 검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등에다가 콕콕콕콕 찍어서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는 게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흡입 항원, 어떤 음식 항원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폐기능 검사예요.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지금 나의 폐기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내지는 내 기관지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계인 같이 생긴 애가 이제 호산구라는 애예요. 원래 혈액에 떠다니는 애들인데 기관지에 염증이 심하면 가래에서도 얘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래를 뱉어서 이런 세포들이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단까지 했어요. 천식이 어떤 병인지 말씀드렸고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천식은 관리하는 병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천식은 감기랑 오히려 다르고요. 감기랑 완전 달라요. 감기는 한 1, 2주 정도 있는데 그거 치료하면 끝이에요. 치료하면 더 이상 감기를 관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쵸? 근데 천식이나 알레르기 병은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만성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랑은 완전 반대의 병이고, 오히려 저는 설명드릴 때 고혈압, 당뇨랑 더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혈압약을 혈압 높을 때만 먹고 낮을 때 안 먹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혈압약은 매일 꾸준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을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나중에 합병증이 안 생기는데 천식도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셔야 나중에 이제 기도 변형이나 합병증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요거 파란 약이라고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보셨죠? 아마 천식 치료 해보신 분이실 거예요. 대표적인 완화 약물이고요. 요런 거는 이제 응급할 때 쓰게 돼요. 벤톨린이라는 약물이에요. 요거는 사실 천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기관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시에 천식 환자가 아까 그림에서처럼 숨차고 쌕쌕거리고 답답할 때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에요. 급하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응급시에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반대로 응급약물과 반대 개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약물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무슨 약물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조절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천식 치료제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관지만 넓힌다고 그게 천식 치료제가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 천식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기도 과민성, 기도 예민한 걸 감소시켜 주고요. 천식 발작을 예방해 주는 항염증제, 항알레르기제가 반드시 있어야 천식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상품을 뭐 이렇게 선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요런 흡입기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사실 흡입기마다 약물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우리 환자분들한테 맞는 이 제형 있죠. 어떤 거는 뿌리는 타입이고 어떤 건 들이마시는 타입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디바이스를 찾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조절 약물을 꾸준히 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천식이 조절이 되고 관리가 돼요. 근데 그런 흡입기 말고도 먹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천식이나 비염 치료해 보신 분들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싱귤레어, 루키오, 뭐 오논, 뭐 이런 것들, 엑시마, 스피리바, 그리고 뭐 알레그라, 지르텍, 그 다음에 뭐 기침 가래약도 쓸 수 있죠. 증상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먹는 약물로도 같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식은 저렇게 약물 치료를 설명드렸고요. 환경관리랑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비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알레르기 비염까지 하고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천식 응급시에는 자 갑자기 숨이 차고 쌕쌕거린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벤톨린이 물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응급시에는 꼭 필요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벤톨린을 흡입을 2번 하시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된다, 그래도 좋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응급실로 바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응급하게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물은 파란 약, 벤톨린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요새는 약들이 좋아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절제 있었죠. 조절 약물 중에서도 저런 응급약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심비코트, 포스터, 듀오레스피 이런 것들은 플루티폼 이런 것들은 벤톨린이 아니지만 응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저런 흡입기가 있으시다면 급하실 때는 쟤네들을 추가로 쓰시고 한번 경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천식 응급시의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비염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천식 아래쪽 봤어요. 이제 위쪽 기관지에서 연결되는 위쪽 비염, 코 쪽을 볼 거예요. 자,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병인가요? 천식이랑 되게 비슷하죠. 코 점막에 만성 알레르기 염증이에요. 점막에 만성적으로 알레르기의 염증이 있다는 건데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이 4대 증상이에요. 4대 증상. 그래서 정상인의 이게 이제 얼굴 단면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코는 뭐 염증 없는 코는 붓지도 않고 분비물도 없고 그래요. 근데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점막이 붓고 그래서 코가 막히고요. 우리가 상처 난 데 골무면 분비물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콧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붓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많이 잡을 때는 여기서 25% 나오잖아요. 30%까지도 잡아요.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은 알레르기 비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비염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다른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알레르기 비염 심하신 분들은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한 분 계실 거예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면
코 주위의 염증 때문에 여기 순환이 잘 안 돼요. 아까처럼 코가 붓고 막히고 이러니까 여기 순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이제 정맥 여기가 우렬이 돼요. 그러니까 피가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얼굴이 생기고요. 이거는 애기들이 많이 그러죠. 애기들 보면 콧물 나면 자꾸 이렇게 닦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치 외국에서는 경례를 저런 식으로 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알레르기 경례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코를 이렇게 긁으니까 여기에 콧주름이 콧잔등에 주름이 생기고요. 이거 말고도 어르신들 중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코 뒤로 비염에 염증 물질이 넘어가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 증상들도 같이 생겨요. 그리고 얘가 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가 비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염 때문에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요. 대인 활동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심지어 수면 장애도 생겨요. 그래서 밤에 코골이나 이거 코 막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낮에 주간 졸리움도 생기고요. 낮에 집중력 떨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막혀서 자꾸 입을 벌리고 숨 쉬다 보니까 그런 얼굴이 있거든요. 약간 턱이 길어지면서 그 아기들은 얼굴 변형도 와요. 코 막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알레르기 비염에 되게 잘 동반되는 질환이 또 있어요. 여기 안에 설명 다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맞아요. 알레르기 결막염이 잘 동반이 돼요. 되게 특징적이거든요. 거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거의 70% 이상에서 눈 가려움증, 여기 눈 충혈, 그리고 눈물 이런 것들 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하면 결막염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물론 심하면 이제 안과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비염 치료했을 때 결막염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천식 동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두 기관은 비염하고 천식은 연결돼 있어요. 코랑 기관지는. 그래서 하나의 기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천식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천식 환자가 비염 관리가 잘 안 돼도 천식이 나빠질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맞춰주신 분 계시죠? 축농증 많이 생겨요.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축농증이라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중이염도 잘 생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자꾸 숨 쉬니까 안면 발달 장애나 치아 부정교합도 생기고 애기들 코골이, 수면 장애 이런 것도 같이 와요. 그러면 비염은 어떻게 진단하냐? 일단 아까 드린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 이런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고 아까 등에 피부 시험 했던 것처럼 원인 물질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코 유발 시험으로 확인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잘 안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병력이랑 우리가 신체 검진하고 검사로서 피부 단자 시험이나 어떤 혈액 검사 그리고 비내시경도 할 수 있고 CT도 찍어볼 수 있어요. 비내시경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코 안에 점막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 코 안이에요. 코 점막. 근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한테서 코가 더 많이 부어있죠. 코 안이. 그래서 숨쉴 구멍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이게 이제 비용종이라는 거예요. 코 안에 생기는 용종인데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 많이 떼어내시죠. 그런 게 코에도 염증이 심하면 용종이 생겨요. 그래서 코를 꽉 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과적인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먼저인데 너무 심하면 수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내시경도 볼 수 있고요. CT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축농증 때문에 찍어요. 비염 환자가 부비동이 뭐냐면요. 코 옆에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부비동. 그래서 부비동염이 축농증이거든요. 근데 코랑 코 옆에 동굴 부비동은 구멍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비염 때문에 점막이 붓고 잘 이 순환이 안 되면요. 요 옆에도 염증 물질이 쌓여요. 원래는 이렇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까만색으로. 근데 염증이 심하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축농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심할 때는 항생제도 써야 되고 심할 때는 또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동반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레르기 비염일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자, 감기는 1, 2주 이상 안 가요. 내가 한 달 동안 막 콧물이 질질 흐르고 기침이 나고 이런다? 그거는 감기 아니에요. 그래서
코감기가 2주 이상 나타나면서 오래 지속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은 콧물, 재채기, 코가려움증, 코막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계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절기만 되면 계속 콧물, 눈물 나와요. 이런 분들, 지금 봄철, 그래서 이런 계절이나 상황에서 콧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천식 이런 것들 갖고 계신지,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좀 진단에 좋은 그 클루가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도 아까 천식 치료랑 되게 비슷하죠. 환경 관리, 약물 치료, 면역 치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알레르기 비염에 쓰는 약물들이에요. 약간 생소하죠.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혈관 수축제, 항콜린 약물,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예요. 그리고 류코트리엔 조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강내 스테로이드예요. 사실은 얘가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1번 치료제인데,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은 가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약이라고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그 부작용 많은 약을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고 꽤나 독한 약인 건 맞아요. 근데 뿌리는 거 말고 먹는 스테로이드나 주사 맞는 스테로이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될 만큼 독성이 있는 약이에요. 근데 이렇게 천식에 쓰는 스테로이드 흡입도 흡입 스테로이드거든요. 천식에 쓰는 흡입 스테로이드나 코에 뿌리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쓰는 건 아니라고? 아니, 오래 쓸 수 있어요. 장기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간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다른 합병증이나 그런 게 더 없어요. 염증 조절도 더 용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환자분들이 약을 꾸준히 못 쓰시는데, 사실은 저런 뿌리는 스테로이드, 흡입하는 스테로이드는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쓰시는 게 관리에는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 여기서 이제 제품 광고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이런 비강내 스테로이드도 쓸 수 있고, 요런 약들은 항콜린제라고 해서 이제 비강내 스테로이드로 잘 듣지 않으면 추가로 쓸 수 있는 약.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약이에요. 물론 제가 요 약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가끔 저희 이제 비염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뿌리기만 하면 뻥 뚫리는 약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 못 뿌리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쁜 약이라기보다 알고 써야 되는 약물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뿌리는 혈관 수축제예요. 근데 요 약이야말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뿌리는 혈관 수축제는 열흘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주일 이상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들은 계속 쓰다 보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혈관이 더 이상 수축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막힘에 저게 잘 듣다가 나중에는 저 약 때문에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의료 용어로 라이나이티스 메디카멘토사라는 게 있어요. 약물성 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약은 조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약물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냐면 항히스타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뿌리는 비염약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는 약이에요. 비염약으로.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물론 항히스타민제 되게 많아요. 뭐 에리우스, 시잘, 지르텍, 알레그람, 팩소나딘 되게 많은데 여기서 또 제가 약품 광고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염약이고, 아까 천식에서 썼었던 류코트리엔 억제제들도 같은 항알레르기 역할을 해서 알레르기 비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비충혈 완화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막힘이 심할 때 먹는 비충혈 완화제도 쓸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는 항히스타민제랑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원래는 꾸준히 쓰시면 비강내 스테로이드가 코막힘까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권장하는 약물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먹는 약이 더 쉬워요. 먹는 걸 더 선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비강내 스테로이드 저한테 효과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효과를 못 느끼시냐면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그래도 먹고 2시간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콧물이 조금 줄고 뭐 코막힘이 조금 나아지고. 근데 비강내 스테로이드는 효과를 보시려면요, 실제 체감하시려면 한 일주일은 걸려요. 그래서 꾸준히 쓰셔야 효과를 이만큼 보시는 약인데 보통은 한두 번 쓰시고 와서 이 약 효과 없다고 안 쓰세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사실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거든요. 이게 의외로 잘 모르고 계셔서 이번에 강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나 주사 맞는 게 전신 스테로이드예요. 얘는 효과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염에는 가능하면 전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코막힘이 과도하게 심하거나 내지는 아까 용종 보여드렸죠? 용종 치료하려고도 요거 스테로이드를 며칠 잠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도는 하되 꾸준히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천식도 있고 비염도 있는데 둘 다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요런 주사제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항알레르기 주사제예요. 요런 것도 있고. 자, 이제부터 천식과 비염에 공통적으로 제가 환경관리랑 면역치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그 호흡기 질환은요, 마시는 거, 들이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 물질이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 요새 반려동물, 털이나 비듬도 원인이 되고 곰팡이, 바퀴벌레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알레르기 원인이 많이 되는 게 있거든요. 진먼지 진드기. 맞아요. 진먼지 진드기 관리법이에요. 한 50% 되는 환자들이 요거에 절반이 다 요거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레르기가 발견되는 것들이고 가장 많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관리법이 좀 중요한데, 진먼지 진드기는요 주로 사람 비듬 먹고 사는 진드기예요. 사람한테 사실은 유해한 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얘네들을 좀 줄여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람 비듬 먹고 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사냐면 카페트, 천소파, 그리고 침구류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살다가 사람이 비듬 흘리고 가면 또 이제 그 면을 뚫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비듬 먹고 다시 내려가서 숨어서 살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카페트나 천소파를 집에서 치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침구류를 우리가 치울 수는 없잖아요. 침대나 이불, 베개 이런 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55도에서 세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새 세탁기는 알레르기 케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아마 이렇게 55도 이상에서 세척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진먼지 진드기용 살충제가 있어요. 요건 마트에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새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특정 상품을 말할 생각은 없고요. 진먼지 진드기가 통과 못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면 직물 아래에서 살면서 올라와서 비듬 먹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요걸 아예 통과 못하게 촘촘하게 짜여진 직물이 있어요. 걔네들이 알레르기 커버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진먼지 진드기는요, 온도 습도가 높은 데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줄이고 싶으면 온도 습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요. 문제는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힘든 정도 환경이면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출하실 때 이거 겨울에 너무 과도하게 온도 올려놓거나 뭐 습도 올려놓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자, 진공청소기로 먼지 제거하면 좋은데요. 문제는 그냥 일반 진공청소기는 청소하면요 그 뒤로 작은 먼지들은 다 빠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작은 먼지들은 사실 도로,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먼지만 제거가 되지. 그래서 나온 게 고성능 필터예요. 이게 헤파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마트나 뭐 백화점 가실 때 청소기 살 때요, 헤파 필터 달린 걸로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면 직원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성능 필터를 가지면 뒤에 먼지가 다시 빠져나오는 거를 좀 차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쓴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 중에 어떤 거 한 개만 하면요 효과가 없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사실은 요거 관리하려면 결국은 몇 개를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 아까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다 차단하는 게 환경관리예요. 담배 피면 안 되겠죠?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찬바람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항상 감싸고 마스크 같은 거 하시면 좋고, 대기오염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집안에서 스프레이 같은 거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격한 운동이나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일부 약물,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라는 진통소염제에 천식 환자의 한 10% 정도는 이런 약을 먹으면 숨이 차요. 그런 특정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진단 제대로 받고 저 약물들을 피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천식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진단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금연, 그리고 실내 오염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방지하시는 거, 그리고 애완동물은 가급적 기르지 않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된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 면역 치료를 한다든지 걔네들의 생활 공간을 조금 분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곰팡이 필 수 있으니까 습한 곳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공기청정기 도움 돼요. 그리고 적절한 온도 습도 너무 과도하게 높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봄철에 더 심한 분들, 자, 꽃가루 알레르기 심해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산이나 들로 가지 않아도 꽃가루는 공기 중에 다 퍼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경우에는 봄, 가을에 나빠지시는 분들은 봄, 가을에는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 피하고 창문 닫고 안에 공기청정기 돌리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꽃가루 많은 지역으로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출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는 딱 4월 말부터 5월까지만 증상 생겨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요, 요때 미리 알레르기 약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좀 예방이 돼요. 그래서 미리 약물을 먹든지, 아니면 좀 외출하실 때는 가급적 이제 많이 차단을 하는 거죠. 소매가 긴 옷을 입는다든지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급적 외부 꽃가루와 좀 차단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로 지금이죠. 이제 3, 4, 5월 요때는 대부분 이제 나무 꽃가루예요. 우리가 수목 화분이라고 하는데 나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요. 또 가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잡초 꽃가루들이 많이 날리죠. 또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서 딱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 아직까지 찬바람 많이 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증상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봄 됐다고 야외 활동 나가는데 찬바람 쐬고 나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찬바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런 알레르겐 때문에 나빠지는 천식이나 비염을 빼면 대부분은 감기 때문에 나빠져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감기는 찬바람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감기는 주로 손에 있는 바이러스들 때문에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이크, 뭐 어떤 손잡이, 전철 손잡이, 문고리 이런 것들 만지고 컴퓨터 키보드 이런 것들에서 누군가가 묻혀놓은 바이러스가 손으로 오거든요. 그거를 내가 코도 만졌다가 입도 만졌다가 그러면 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감기 예방할 때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감기 걸린 사람들은 손도 잘 닦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마스크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그래서 환경 관리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겠죠. 환경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의 면역성을 바꾸는 게 면역 치료예요. 그래서 이 알레르겐 특이 면역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주사로 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혀 밑으로 넣는 액상도 있고 알약도 있어요. 이런 걸 설화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면역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내지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오염되지 않게끔 얘네들 성분만 뽑아가지고 내 몸에, 그러니까 피하로 하면 주사로, 내지는 설화로 하면 약으로 아주 저농도부터 천천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면역세포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에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면역치료예요. 그래서 이 면역치료 기간은요, 우리가 마치 이제 체질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정할 때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체질이 완전 고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리고 쭉 한 번 시작하면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끊었다가 한 6개월 뒤쯤에 다시 할래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면역 치료하면서도 그 뭐 당뇨나 이런 거 있는 사람도 그럼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다른 질환은 별로 걸림돌이 안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60세 이상, 그러니까 너무 고령이실 때는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5년 정도 걸려서 이제 저희가 고령이실 때는 추천은 과거엔 안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이게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60세라고 해도 앞으로 사실 날이 40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하지 않는 기준은 아니고요. 비록 저희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은 안 해드리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다만 면역 치료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게 반응은 더 좋아요. 자, 그래서 면역 치료 효과. 비염의 효과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천식도 일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효과 있다는 말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에도 속으면 안 되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말의 효과는요. 1만큼 좋아지는 환자분도 계시고 10만큼 좋아지는 환자분도 계세요. 근데 이 1부터 10까지 좋아지는 환자들을 모두 해서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알레르기 비염에는 효과가 좋은 편이지만 80% 정도, 열에 8명 정도는 효과를 보지만 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은 조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10만큼 좋아졌는데 나는 한 1만큼밖에 안 좋아졌어. 이런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치료 효과가 뭐가 있냐면 일단 증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증상이 감소하니까 약물, 치료약 쓰는 것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약물 감소 효과가 있고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 소아, 제가 소아나 청소년한테 더 권장하는 이유가 알레르기 비염 있는 소아한테 면역치료를 하면요. 앞으로 생길 천식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천식에서는 기도 예민한 게 조금 좋아져요. 근데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장기간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는 이런 걸 관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임상적 관해가 일부 환자한테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서는 사실은 이렇게 관해까지 오기는 조금 어렵고 증상을 줄이는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면역 치료를 끝으로 천식과 비염,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